누군가의 왜곡된 보고서로 70년 동맹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 한 분석관이 비공식 한국행을 감행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본 진짜 한국은 미국이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이 외면한 사실들 담긴 파일이 백악관을 뒤흔들게 되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라일린 윌스입니다. 그땐 국방부 정보분석관으로 일한 지 7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처럼 전 세계 군사 동향을 분석하는 일상이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안 등급이 높은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문득 책상 위에 놓인 빨간색 표지의 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미동맹 재평가 급변하는 동북아 역학관계라는 제목이었죠. 호기심에 문서를 펼쳐보니 브래드포드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처음엔 그저 일상적인 동맹국 평가 보고서라 생각했죠.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더군요.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군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중국과 비밀리에 군사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저는 머릿속으로 반문했습니다. 아시아팀에서 일할 때 한국에 대해 공부했던 전 이런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다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다음 날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어쩐지 불안한 마음에 상관에게 참석 허가를 요청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중국과 손을 잡고 있으며 심지어 핵개발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브래드포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70년간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경제적 지원까지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중견 분석관에 불과한 제가 끼어들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관인 윌슨 국장을 붙잡았죠. 국장님, 브래드포드 박사의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윌슨 국장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윌스, 네 생각은 알겠지만 이미 대통령이 직접 한국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확신한 상황이야. 함부로 나서지 마. 그날 밤 저는 밤새 브래드포드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분명히 데이터가 왜곡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중국과의 협력으로 해석하는 등 억지스러운 논리가 가득했죠. 그리고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사진 한 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브래드포드와 한국인 여성의 사진이었어요. 메모에는 서울대 교환교수 시절이라고 적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해. 개인 휴가를 신청하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70년 동맹이 한 사람의 왜곡된 보고서로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경력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진실을 모른 채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브래드포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거의 후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로 묘사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과 로봇 안내원들, 그리고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까지. 공항 곳곳에 설치된 안면인식 시스템은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브래드포드가 말한 그 한국인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5분.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님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미국에서 오셨나요? 관광이신가요?
사업차 방문이신가요? 전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알아보려는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운전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서울은 처음이신가 봐요. 많이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떤지 말이죠. 그분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도시에 들어서자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가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즐비했고 사람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택시 안에서도 끊김없는 와이파이가 제공됐고 결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런 곳을 후진국이라고 표현한 브래드 포드는 도대체 어떤 한국을 봤던 걸까? 저는 의아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곧바로 대학 시절 친구였던 강태우 박사에게 연락했어요. 강태우 박사는 예일대에서 함께 공부했던 룸메이트였죠. 당시 그는 항상 한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지금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더니 태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일린, 정말 너야? 서울에 왔다고. 전화를 받은 태우는 제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곧 만나자고 했죠. 강남역 근처 스타벅스에서 1시간 후에 만나자. 정말 반갑다, 라일린. 태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호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갑자기 브래드 포드가 왜 이런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약속대로 저를 국방과학연구소로 데려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동안 긴장했지만 태우의 신분증과 사전 승인 덕분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죠. 라일린, 이건 완전 비공식적인 방문이야. 내 책임 하에 안내하는 거니까 사진 촬영은 절대 안 돼. 태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연구소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연구원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디지털 스크린들까지. 미국 국방연구시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거야? 제가 물었죠. 태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K2 전차부터 KF-21 전투기까지 우리는 이제 거의 모든 주요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하고 있어.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 연구실 하나를 지나가는데 대형 모니터에 미사일 비행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건 뭐야?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야. 사드보다 북한 미사일 요격에 더 효과적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드보다 더 좋다고. 미국은 알고 있어. 태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물론이지. 수차례 공유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한국 기술이라는 이유로 깊이 검토조차 안 했어.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개발만 계속한 거지. 그의 말에서 자부심과 서운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드론 개발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무인기들이 테스트 중이었죠. 이 드론들은 인공지능으로 작동해 사람의 조종 없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연구원 한 명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해군 기지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한국의 독자 개발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우리 기술로 만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이미 성공적으로 발사 테스트도 마쳤지. 해군 장교가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태우, 솔직히 말해봐. 한국은 핵무기 개발하고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브래드포드 보고서의 핵심 주장 중 하나였으니까요. 태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아니야.
우리는 NPT 회원국이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 다만 재래식 무기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태우가 물었어요. 내일은 어디를 보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브래드포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왜 그가 이런 거짓 보고서를 썼는지 이해가 안 돼.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은 서울대학교에 가보자. 거기 김정현 교수가 브래드포드와 함께 일한 적이 있어. 그가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거야.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평화로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교정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태우와 함께 국제대학원 건물로 향하는 길에 학생들이 활기차게 오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김정현 교수님은 어떤 분이야? 저는 태우에게 물었습니다. 국제정치학의 대가야. 특히 동북아 안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지. 태우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건물 3층의 연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우가 노크하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김정현 교수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신사였습니다. 윌스 씨, 태우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먼 길을 오셨군요. 김 교수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건 브래드포드 박사의 한국 관련 보고서예요. 제가 말하며 가방에서 보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모으고 있거든요. 김 교수는 보고서를 받아 천천히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역시 그는 변하지 않았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김 교수는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브래드포드가 교환 교수로 왔을 때는 처음에 한국에 호의적이었어요.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브래드포드와 한 여성 교수가 함께 찍힌 사진이 보였어요. 이분은 윤미라 교수입니다. 당시 브래드포드는 그녀와 개인적으로 가까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브래드포드가 한국의 방위산업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미라 교수가 그의 연구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국방 기술이 모두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편향된 주장을 펼쳤거든요. 김 교수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브래드포드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그는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 방위산업체의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한국의 무기를 판매하는 주요 기업들이죠. 저는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브래드포드의 보고서는 개인적 감정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뒤섞인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럼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도 의도적으로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건가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자체 방위산업을 발전시킬수록 미국 방산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게 되니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윌슨 국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윌스, 48시간 내로 귀국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태우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귀국하기 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모두 담아가야 해. 호텔 로비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특보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대규모 희귀 광물 매장지 발견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광물은 첨단 배터리와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전 세계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우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뉴스 봤어? 대단하지. 사실 어제 밤부터 소문이 돌았어.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자원 빈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브래드포드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 태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오래된 편견이야. 우리는 지난 10년간 해저 자원과 희귀 광물 탐사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어. 이번 발견은 그저 시작일 뿐이지.
TV에서는 전문가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히토류 광물은 현재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군사 기술과 우주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이라 안보적 의미도 큽니다. 태우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자원연구원으로 가보자. 그곳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야. 차를 타고 가는 길에 태우는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번 발견은 우연이 아니야. 한국은 오랫동안 자원 자립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해왔어. 연구원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우의 동료인 박지영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큰 뉴스죠? 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지영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광물은 전기차 배터리와 첨단 무기 시스템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이 발견이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지영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청나죠. 미사일 유도 시스템, 레이더, 전자전 장비. 모두 이런 희귀 광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국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더 자율성을 갖게 될 거예요. 연구실 한쪽에서는 미국에서 온 연구팀이 한국 과학자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슈 로버츠입니다. MIT 지질학과 교수죠. 그는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은 국방부의 윌스 아닌가요? 저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로버츠 교수님.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한국의 자원 발견에 대한 조사인가요? 그렇게 그와 당황스러운 만남 후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저를 강원도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광산 현장을 보여줄게. 자원공사 김민수 부장이 특별히 허가해줬어. 서울에서 2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광산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어요. 가는 길에 태우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광물은 전 세계 기술 패권을 바꿀 거야.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이라는 오랜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지.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자원의 보고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저 한국의 아름다운 산촌처럼 보일 뿐이었죠. 입구에서 안전모를 쓰고 방문증을 받은 후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첨단 조명 시스템과 모니터링 장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실시간으로 지질 데이터가 표시되는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은 태블릿으로 작업 지시를 받고 있었죠. 미국의 광산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은 마치 첨단 연구소 같았어요. 김민수 부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밝은 눈빛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5개월 전에 첫 발견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매장량으로 생각했는데 조사할수록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는 빛나는 광석 한 조각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희귀 광물이에요. 코리움이라고 임시로 명명했습니다. 광석은 은색과 푸른색이 섞인 독특한 색상을 띠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내부에서 무지개 같은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별들을 담아놓은 듯 했죠. 이 광물이 정확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김 부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초전도체 성질과 함께 강한 자성을 띠고 있어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5배 높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 레이더 흡수 물질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는 작은 시연 장치를 꺼냈어요. 코리움으로 만든 작은 배터리가 LED 전구 수십 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배터리 하나로 일주일 동안 이 전구들을 켤 수 있어요. 상용화되면 전기차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게 되죠. 갱도 깊숙이 들어가자 대규모 채굴 시설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봇 장비들이 정밀하게 광석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기술로 개발한 장비들입니다.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은 극대화했죠. 김 부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한 로봇은 레이저로 광맥을 분석한 후 정확히 필요한 부분만 절단해내고 있었습니다. 기존 광산의 환경 파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주변 생태계나 지하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하 연구실에서는 과학자들이 실시간으로 광물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이 다가와 설명했어요. 이 광물로 만든 배터리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더 작고 강력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죠. 그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리움을 활용한 미사일 엔진은 기존 제품보다 50%더 효율적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시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마지막 날, 태우는 저를 부산해양과학기술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육지의 자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우리는 바다에도 눈을 돌렸지. 출발 전, 우리는 부산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잠시 섰어요.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들이 바다를 오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태우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야. 그리고 그 기술력이 해양자원 개발에도 적용되고 있지. 푸른 바다 위로 태양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한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 연구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해양 지도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동해와 남해 여러 지점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3D 홀로그램 지도는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연구원들은 손동작만으로 지도를 확대하고 축소하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이 표시들은 뭔가요? 제가 물었죠. 연구소장인 이수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심해 광물 발견 지점입니다. 망간 단계부터 해저 열수 광산까지 우리는 지난 5년간 집중적으로 탐사해왔어요. 그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특히 이 구역에서 발견한 히토류 광물은 강원도의 것보다 순도가 더 높습니다. 레늄과 이리듐 함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수진 박사는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었어요. 하버드에서 해양지질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지만 조국의 발전을 위해 돌아왔어요. 이 박사의 안내로 우리는 해양 탐사 장비를 보러 갔어요. 거대한 경납고에는 자율주행 잠수정과 해저 광물 채취 로봇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모두 우리 기술로 개발했어요. 6,000m 심해에서도 정밀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박사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 잠수정 옆에는 크라켄 3000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잠수정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 협곡인 마리아나 해구까지 탐사할 수 있어요. 지난해 성공적으로 탐사를 마쳤죠.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로봇팔이 장착된 이 잠수정은 미국 우주홀 해양연구소의 장비보다 더 첨단으로 보였어요. 미국은 이런 기술을 알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러 번 공유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이 무슨 해양 기술을 가졌겠어? 라는 태도였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가 발견한 심해 열수광산 자료를 미 해군에 보냈지만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끼리 조용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 본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에 모든 증거와 사진, 녹음본을 담았어요. 국방부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했지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윌슨 국장의 사무실로 호출됐어요. 윌스, 자네가 무단으로 한국에 간 이유를 설명해보게. 국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제가 제출했던 의문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브래드포드의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증거가 있습니다. 1시간 넘게 설명한 후 윌슨 국장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불신과 분노가 점차 놀라움과 우려로 바뀌어 갔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는 제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결정을 내렸어요. 상부에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자네가 직접 설명해줬으면 하네. 이틀 후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 앞에서 제가 발견한 사실을 모두 공개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에서 충격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동맹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브래드포드의 보고서는 개인적 원한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거짓 정보입니다. 제 발표 중간에 브래드포드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지만 김정현 교수가 보내준 증거 앞에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어요. 그가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컨설팅 비용 내역이 모두의 앞에 펼쳐졌을 때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윌, 자네가 보여준 용기에 감사하네.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지난 70년간 우리는 그들을 우리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로만 봤는데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한 달 후 브래드포드는 국방부에서 사직했고 저는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제 첫 임무는 한국의 군사기술과 자원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사실에 기반한 왜곡 없는 보고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첫 업무로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태우가 공항에서 저를 반겨주었어요. 라일린, 내가 해냈구나.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게 됐어.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미국방협력공동위원회의 한국 측 대표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태우. 이제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닌 배워야 할 파트너로 보게 됐어. 한 사람의 편견이 아닌 진실이 우리 관계의 토대가 된 거지. 그날 저녁 서울 타워에서 바라본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한미동맹의 미래처럼 말이에요. 한국의 진실을 알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라일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